자, 손에 손잡고 비문연대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김종인, 홍석현, 정운찬 이 세 사람이 회동을 하는 모습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먼저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던 분들이니까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죠. 대통령 독자적인 출마 고려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반문연대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셨나요, 오늘? 구체적인 얘기 없었습니다. 반문연대라기보다는 나라 구성 가운데서 같은 가치 또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구성 더 하자. 경례이죠. 동반선거, 공정선거. 대표가 출마하신다 이런. 아니 출마 같은 얘기 안 했어요. 화합과 통합을 가야 될 어떻게 통합정부, 공동정부, 화합정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더 만나면 기호순으로 먼저 충청권 투표소 투표의 총 투표수는 5,753표이며 이중 기호 1번 충청권 투표소 투표의 총 투표수는 5,753표이며 이중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861표, 득표율 15%입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3표, 득표율 0.1%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2,829표, 득표율 49.1%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2,062표, 득표율 35.8%입니다. 무효는 1표입니다. 두 번째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인간 실시한 ARS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충청권역 ARS 투표의 선거인 수는 15만 287명이고 이 중 12만 52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79.9%입니다. 후보자별 ARS 득표 결과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18,514표, 득표율 15.4%입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190표, 득표율 0.2%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57,284표, 득표율 47.7%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4,064표, 득표율 36.7%입니다. 득표는 3235표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실시한 충청권역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충청권역 전국 대의원 투표 선거인 수는
1,468명이고 이 중 994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67.7%입니다.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27표, 득표율 1.7%입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3표, 득표율 0.3%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534표, 득표율 53.7%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30표, 득표율 43.3%입니다. 무효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별 충청권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19,402표, 득표율 15.3%입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196표, 득표율 0.2%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66,645표, 득표율 47.8%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6,556표, 득표율 36.7%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경선 결과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네, 민주당 충청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로 나타났고요. 46.8% 지금 득표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47.8%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47.8%, 안희정 지사가 36.7%, 이재명 시장 15.3%. 자, 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세론의 부치기다, 이렇게 첫 번째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안희정 지사의 반전, 힘을 받지 못했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사실 좀 안 지사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라고 그렇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호남에서 경선이 끝난 뒤에 안 지사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충청에서 만회하고 영남에서 버텨서 수도권까지 수도권에서 가겠다. 뒤집겠다. 그런데 문제는 첫 고리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사실 안 지사가 어떻게든 근소한 차이든 어떻게든 이번에 앞섰어야 했는데 네. 안방인 충청에서 패배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건 충청 경선인데요. 물론 문 전 대표가 과반 아래로 내려갔다는 의미는 있지만 네. 현재 나온 집계를 보면 충청에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격차가 약 2만 표입니다. 네. 그런데 호남 경선에서 두 사람의 격차가 10만 표였거든요. 네. 결국 충청 경선이 끝난 결과 격차를 안 지사가 좁히지 못하고 네. 오히려 12만 표 차이로 벌어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안 지사로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홈그라운드인 네. 충청에서조차 과반을 얻지 못한 것도 모자라 네. 문 전 대표에게 1위를 내줬다는 것은 네. 앞으로의 경선 전망이 굉장히 좀 불투명해지는 대목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그렇군요. 전망됩니다. 자, 지금 안전지사는 오늘을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첫 호남 지역 경선에서
3배 차, 3분의 1 차이로 엄청난 격차를 벌였기 때문에, 자, 이 충청 지역, 자기 연고를 딛고 일어서서 만회를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불가능해진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안희정 지사는 이번 충청 지역 경선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크게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 10만 표 차가 났습니다. 호남에서. 그랬죠. 대략. 충청에 걸려있는 표가 대략 10만 표입니다. 네. 이걸 정말 몰표를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간다 해도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한 3, 4만 표 차 이겨서 격차를 확 줄였어야 되는 건데 네. 이기는 건 고사하고 지금 10% 이상의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속단하긴 이르나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사실 이것으로 끝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아, 나머지 지역 수도권까지 끝까지 가볼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1차 투표로 그냥 대선 주자는 민주당에는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군요. 지금 저희도 처음에 호남 경선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네. 대부분 저 정치 기자들도 끝났다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당초 예상했던 제2의 노무현 되기 위해선 네. 호남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네. 그때부터 첫 단추가 꼬였었고 아하. 두 번째로 기대했던 게 국민 경선을 하면서 ARS에 기대 많이 걸었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조직력이 약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ARS 어느 정도의 표심이 올 것이다 라고 네. 했는데 이번 충청 같은 경우에도 ARS 투표에서 47대 36%로 네. 또 역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안방이 텃밭인 충청에서도 AR에서 밀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도권과 똑같이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도 이걸 뒤집기 쉽지는 않다. 그럼 조직력이 약한 안희정 지사가 ARS든 지금 국민 참여 경선으로 들어온 본인의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도 네. 호수가 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안희정 지사의 지지표들은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표에 비해서 조직력이나 충성도나 결집도가 약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역전하기 위해서 바람을 타줘야 되거든요. 네. 야, 우리가 좀 하면 이기겠는걸? 이게 있어야 그 표들이 투표로 연결이 될 건데 ASL 같은 경우에 그렇죠. 사실 이렇게 차이가 벌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결집도가 약한 표들 입장에서 보면 투표를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저는 영남 거쪽 수도권 가면 저는 표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모두들 이제 안희정의 패배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네. 문 전 대표가 저는 이번에 상당히 스마트한 가슴을 파고드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 안희정 같은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해서 다음번에 아하. 아니 뭐 안희정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다음번 차세대 주자로 주춧돌 놓겠다 이런 네. 식으로 호남의 표심에 그러니까 호남 표심은 내가 이번에 우리의 어떤 아들 안희정을 배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표심에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스마트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희정 지사를 향해서 했다는 그 말 실제로 저희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찾을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찾고 있는데 찾는 대로 저희가 실제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 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선 시작 전만 해도 문 전 대표 측은 호남에서의 과반 이상 득표 그리고 영남 승리, 수도권 승리를 예상하면서 네. 유일하게 즉 문재인 캠프가 1위를 하지 못할 지역이 한 곳 있다. 네. 그것이 바로 충청, 대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는 지역이라고 생각한 충청에서 이렇게 1등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네. 10% 이상 격차를 벌렸다는 것은 앞으로에 굉장히 순항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문 전 대표 측은 최대한 홍보를 이제 문재인이 된다. 문재인의 네. 대세론이 입증됐다는 걸 가지고 기분 좋게 부산으로 향할 것이고 만약 문 전 대표의 정치적인 고향인 부산에서조차 과반 이상을 얻는다면 물론 수도권의 선거인단 수가 굉장히 큽니다.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긴 하지만 수도권을 향하는 길이 굉장히 가볍게 가고 네. 문 전 대표 측의 경선의 최종 목표인 네. 결선 투표 없이 본선을 직행한다. 이 목표가 어느 정도 좀 가까워진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네. 분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오후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문재인 캠프 측이 하기로 했을 때 예측치를 55에서 50% 초반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반은 넘길 것이다. 어차피 이 경선 자체가 조직 선거이기 때문에 본인 분석, 자기들 캠프 자체 분석에서도 50% 초반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결국엔 가반 투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곧 안희정 지사가 목표했던 만큼 이변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정치인으로서 텃밭이 있고 없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는 비록 큰 표 차이로 지긴 했지만 네. 청이라는 텃밭의 위력을 보여줬고요. 네. 반면에 본선에 갔을 때 과연 본선 주자들과 비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에서 출렁임이 있을 텐데 지지율에서 그 출렁임이 있을 때 엉덩이를 비빌 텃밭이 존재가 없다는 것이 나중에는 문재인 후보에게 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결과를 보고 1등, 2등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얘기만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번 충청 경선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후보는 이재명 시장의 약진입니다. 네. 사실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이번 대전 경선에 대해 지역 기반도 없고 네. 조직도 약하기 때문에 그랬었죠. 두 자릿수만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수가 나왔죠. 15.3%라는 예상 외의 결과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점은 아까 김성진 기자가 얘기했지만 ARS가 바람을 타는, 즉 네.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건데 ARS에서 정확히 15.4%를 득표했습니다. 물론 사전투표, 조직력이 중요한 사전투표와 대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현장투표에서는 굉장히 낮은 결과를 얻었지만 이 ARS 투표에서 이렇게 15%를 얻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재명 시장 측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수도권을 향할 때 네. 이재명 시장 측이 2등 전략이 제대로 유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충청 지역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확인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잠깐 김정한 차장이 언급했던 안희정 지사를 향해서 자, 미래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했었죠.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저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철 제 음식입니다. 2017년 시대교체,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저 안희정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충청은 안희정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든든한 동지이고 우리 당의 든든한 자산입니다. 이번에는 준비된 문재인이 정권교체 책임지고 기필코 성공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어우러져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홍익인간 대동 세상의 꿈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의 안희정의 나는 요번에 나가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안희정 후보가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식의 이제 큰형 역할을 하는 듯한 이제 이야기를 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표의 안 지사의 안방이 충청권 맞춤형 네. 전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지사가 문 전 대표를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나를 세우고 있지만 1등인 문 전 대표는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고 네. 안 지사를 포용하면서 안 지사 정말 훌륭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선거 인단수, 지역별 선거 인단수를 한번 볼까요? 지금 충청권이 보면은요, 13만 7천여 명. 자, 그런데 지역별 1등한 사람들을 이렇게 합쳐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는 민주당이 두 번에 나눠서 선거인단을 모집을 그랬죠. 했는데요. 첫 번째 1차에 164만여 명 정도가 몰렸습니다.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는 1차 선거인단 중에 네네. 그 포션을 나눈 거고요. 아마 나머지 이제 214만이라는 점은 한 40만 명 정도가 2차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 40만의 숫자는 어느 지역에 간 건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이 40만 표는 마지막 날 4월 3일에 열리는 서울 투표에서 동시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면 수도권이 현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과반이 넘는 데다가 네. 2차 선거인단 40만 명 표를 모아서 수도권에서 열기 때문에 네. 결국 각 세 후보 측이 수도권에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배경에는 물론 지역별 득표수가 굉장히 많지만 네. 수도권에서 반전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 지역별 선거인단 분포만 봐도 예. 사실 당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말해도 조직력입니다. 그렇죠.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안혜정 지사의 조직력이 사실 크게 못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네. 아까 제가 이제 충청 선거인단은 10만 조금 넘을 거라 그러는데 13만이네요 보니까 네. 가장 적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충남 지사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네네. 나름대로 충청 지역 의원들이 그 안희정 지사 편에도 많이 섰고 그리고 거기서 재선을 했기 때문에 바닥 조직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수가 가장 낮았다는 건 안희정 지사의 어떤 조직 동원이라든지 당내 기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미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에게 큰 표차를 끌려다니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신 만큼 다른 후보들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그 전까지 너무 격차만 크지 않다면
수도권에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자, 오늘 경선 결과로 보면은 희망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세론으로 완전히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정치는 생물이고 네. 산술적으로 보면 수도권도 뒤집을 가능성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흐름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어떤 표의 어떤 특성들을 감안했을 때 안희정 지사 또는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꺾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저는 95% 이상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아마 2위 싸움이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 젊습니다. 네. 안희정 시장 젊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음 대선에서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선을 2위로 끝내느냐 아니면 3위로 끝내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져서 자, 1차 경선 결과로 후보가 문재인 후보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2위를 달렸던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심이 과연 문재인 전 대표로 갈지 아니면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지, 그 표심이 굉장히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황순혁 앵커께서 말씀하신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 문재인 캠프입니다. 그렇죠. 과연 2등, 3등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안 지사와 이 시장의 표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일반적인 관측은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은 문 전 대표로 상당히 향할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촛불전국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해왔고 네. 나를 세워왔던 것이죠. 진보 지지층에 어필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고 문 전 대표 역시 적폐청산으로 대표되는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면 안 지사는 우클릭을 해왔다는 점에서 본다면 중도 보수층에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안 지사 비율을 차지하는 안 지사 지지층이 네. 고스란히 문재인 측으로 가기보다는 네. 그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될지 혹은 유승민 의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고스란히 문 전 대표에게 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요,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들에서는 빨리 후보를 내서 어떻게 합종 연행해서 모으느냐, 그래서 문재인 독주론을 막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날짜를 보면요, 바른정당이 28일 유승민 후보로 결정을 이미 했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이제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누가 될지도 굉장히 관심사죠. 홍준표 지사가 될지 여부가 관심사이고, 3일날 더불어민주당, 자, 1차 경선 투표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지요. 현재로서 높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당이 4일날 후보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4개의 정당들이 어떻게 모일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4개의 정당, 제일 먼저 친하게 모일 정당 이 둘이겠죠. 보수 단일화를 가장 먼저 지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국민의당과 과연 또 뭉치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골치를 썩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들어오기 전에 안철수 전 대표 측에게도 문의를 해봤고 바른정당 측을 좀 알아봤는데, 황순혁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된다는 가정하에 민주당은 아마 연대를 선언하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독자적인 행동을 하러 갈 것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을 제외한 새 당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움직임을 결정짓는 최대의 키는 4월 5일 이후 약 일주일 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가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4월 5일입니까? 예를 들어 4월 5일이 사실 김종인 전 대표가 출마를 예상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후보 라인업이 정해지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이미 바른정당은 정해졌고 4월 3일, 4일, 5일 순차적으로 후보 라인업이 정해지면 이 사이에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문재인 전 대표와 유사하거나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뒤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진다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쩌면 단일화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후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최대한 많은 지지층을 끌어와야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는
본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문재인 전 대표와 비교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자, 저는 좀 다른 시각이긴 한데 네네. 기준점이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연대 논의가 활발해질 시점은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40% 박스권에 있을 때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어떻게든 힘을 합친다면은 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처럼 40% 언저리에서 30%를 넘나드는 박스권에 있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가 된다면 독자적으로 4자 구도든 3자 구도든 완주해볼 만하다. 네. 보수 진영을 20%에서 15%를 묶어놓고 네. 나머지 80에서 70%에서 문재인 후보와 나누는 전략을 쓸 수가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50% 가반을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면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하더라도 승부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지층, 집토끼를 이루면서까지 연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아마 좌우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네. 비밀을 오늘 밝혀주십니까? 네. 단일화의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날짜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입니까? 4월 15일이나 4월 18일 전후도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월 15일은 대선 후보 등록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18일은 선거 보조금 지급일입니다. 저는 네. 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현재 바른정당 내에서는 우리 이러다가 파산 상태로 갈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제 후보가 되고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선거 비용을 쓰지 않습니까? 네. 선거를 치를 때 15% 이상이 나오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밑에일 경우, 그러니까 10에서 15%일 경우에는 선거 비용 반절밖에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네. 바른정당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단일화 안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있기 때문에 아하. 물론 쩐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는 좀 격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단일화의 변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른정당이 보수 단일화 내지는 제3지대 단일화, 이런 단일화에 목숨을 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운데는 당의 돈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다 보니 단일화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박지원 대표도요. 이 단일화 처음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말이 점점 바뀝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자동적으로 연합이나 연대, 연정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국민들이 자동적으로 마지막 3단계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총리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어가지고 고혁도 연정으로 함께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강론이고 연정론이고 다 일리 있는 말이다. 자, 국민이 만들어주는 연대 기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연대를 하긴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당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준 연대 기회다? 이거 애매하게 말을 좀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치에서 중요한 건 아와 어가 굉장히 그렇죠.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연대,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야합으로 비춰지느냐, 네. 혹은 방금 박지원 대표 말처럼 국민이 만들어준 연대라고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네. 파괴력이 다르거든요. 지금 박지원 대표의 얘기는 결국 가능성은 열어둔 겁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선거가 임박한다면 연대 합종연행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걸 어떤 그림으로 만들어 가느냐를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것은 특정한 집권을 위해 어떤 세력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 네. 결국 그 전에 깔려 있는 것은 연대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정치인들이 하는 뭐 국민이 만들어진 이런 걸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탈당해도 국민의 뜻, 합당해도 국민의 뜻, 출마해도 국민의 뜻, 불출마해도 국민의 뜻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상황 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민의 뜻 이거보다는 앞서 한성준 기자가 설명을 했듯이 할 수 있다. 절대 안 하지는 않아. 저도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연정, 연대 이 얘기를 하면서 박지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말을 했는데요. 샐러드 보울 연정 모델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샐러드를 담은 그릇 같은 연정 모델. 그러면 이 상대적인 개념은 용광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용광로 같은 것이 아니라
샐러드 그릇 같은 연정 모델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레토릭과 언어의 마술사인 박지원 대표의 또 하나의 워딩인 셈인데요. 네. 황순호 개커가 얘기한 것처럼 샐러드 볼의 반대말은 멜팅팟 용광로라고 볼 수 있어요. 용광로는 펄펄 끓기 때문에 내용물이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렇죠. 다 섞여버리죠. 처음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네. 샐러드 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야채 각자의 개성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즉 특정한 세력들이 모여서 단일한 가치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당과 A당과 B당이 합친다고 한다면 A당이 추구하는 가치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네. B당이 추구하는 가치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네.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문제는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해 보면 오로지 집권만을 위해 함께 가겠다라는 네. 뜻도 해석될 수 있고 혹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우리 함께 모이자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박지원 대표의 말처럼 멋진 샐러드 볼이 될지는 조금 네.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샐러드 그릇 안에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하지만 용광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개성이 그대로 존재한 채로 샐러드 그릇 안에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전제 조건은 안철수 전 대표를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설득이 될까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 설득할 묘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강로 당분간 유지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기조는 이거죠. 따라와. 네. 내가 잘 나가니까 알아서 나를 찍어주세요가 현재까지 기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앞선 이슈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자유한국당, 친박이 정리되지 않은 자유한국당과 샐러드 보울이든 멜팅팟이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연대한데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호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기계적인 연대보다는 당분간은 본인의 지지도가 높아지면 합리적 보수 세력, 즉 일부의 강성 보수를 제외한 다른 보수 세력과 중도표들이 본인으로 표가 몰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가겠으나 마지막 순간에 몰리게 되면 안철수 후보도 선택의 순간에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안철수 전 대표도 자, 연대는 절대 없다 하면서도 지금은 약간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했어요. 저거는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의견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한 기사도 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최근에 어느 인터뷰에서 연대 부분은 정치공학적 연대는 반대한다. 하지만 연대에는 국민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얘기인데 박지원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3단계 연정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 때는 자강론, 그리고 대선 전에는 여러 가지 연정이 있을 수가 있고, 집권 후, 대선 후에 집권을 할 경우에는 보수와 그 혁신 세력 간에 또 그런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어느 정도 단계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가정하에서라면 일단 경선 때까지는 자강론을 앞세우고 경선 이후 대선 전까지는 중도 보수 연합 정도는 구성할 것 같습니다. 친문과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 정도 합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극단과도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국가를 이끌어나 보겠다. 협치를 하겠다. 그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상준 기자가 아까 그 문재인 대세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서 안희정의 표심, 안희정을 따랐던 그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지금 관심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 표심이 과연 제3지대 또는 보수, 이 단일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심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안지사 지지층의 상당 부분은 중도 보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성향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1위가 됐다고 해서 당의 후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쏠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표류하는 표심들은 어쨌든 될 후보, 당선되는 후보를 찍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동력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제3지대 혹은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모이든 아니면 두 당이 모이든 간에 이러한 이합집산 혹은 연대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 경선 투표장에서 자, 최성 고양시장이요,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지지자들, 자, 예상하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 현장 분위기를 저희가 화면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인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어떤 정당입니까?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 세력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빨갱이라 비난하면서 그 어떤 적폐 청산에도 동의하지 않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립정부, 그렇게 정권교체가 되면 그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계승이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계승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최성 시장의 발언, 글쎄요, 뭐 지지율, 투표율로 보면은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자극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세운 대연정을 정면 비판을 했는데 네. 이게 약간의 좀 결이 다릅니다. 네. 최혜성 시장 같은 경우는 DJ 정부 때 행정을 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특별히 그 좀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지금 대연정 관련해서 안희정 지사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손을 잡자는 것이 아니다. 네. 집권 후에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개혁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 고민의 시발점이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개혁과제를 하려고 했을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대통령제의 한계를 본인이 경험했고 그것을 고민을 서로 나눴던 사이이다 보니까 그거를 맥락을 깨뜨고 있는 건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단순하게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집권 후에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느냐 그런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아까 씩 웃음을 짓길래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서 기회를 시간이 다 드리겠습니다. 됐는데 다음에 할게요.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에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월요일 호남 경선에서요,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죠. 홍재영 선거관리위원장이 안희정 지사의 이름을 여러 번 잘못 불러서 좀 야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기호 4번 안정희 후보 2,451표,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4,515표, 득표율 20%, 기호 4번 안정희 후보 광주 대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안희정 후보님 함자를 잘못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네, 뭐 아름다운 경선을 주장을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홍재영 선거관리위원장 사실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 언론에도 많이 이게 반복돼서 보도되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죠. 사실 광주 경선 현장에 있었는데 아, 그 당시에요. 그 홍재영 가장 긴장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랬죠. 지지자들도 후보들도 기자들도 오로지 선관위원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죠. 처음에 실수할 때 사실 기자들도 했습니다. 네. 아, 뭐 긴장해서 그랬겠지. 근데 네. 이게 2번, 3번 게다가 이름도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아, 저건 좀 심각하다고 했고 아니야 다를까 이제 무대 왼쪽에 있던 안희정 지사 지지층 사이에서는 네. 안희정이다. 뭐 이름을 똑바로 말해라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사실 좀 이건 생중계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네. 뉴스탑10에서 생중계 됐다고 들었는데 이 후보 이름을 다른 후보도 아닌 대선 후보 이름을 잘못 부르는 건 큰 실수였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오늘 홍재영 위원장이 곧바로 모두에 깨끗하게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남은 민주당 경선 결과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이 지금 굳어진 것으로 분위기는 가고 있습니다만 과연 남은 수도권에서 최다 득표를 얻을 수 있는 수도권에서 과연 얼마만큼 2위, 3위들이 또 의미 있는 만큼의 격차를 줄일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표심들이 지금 단일화를 꿈꾸고 있는 다른 후보들, 다른 정당들로 어떻게 또 흩어질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민주당 경선 총평으로 한번 마무리를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김태현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표 후보 확정. 그걸로 끝. 끝. 네. 2위와 3위에 대한 어떤 세다, 뭐 의미 있는 격려와 뭐 이런 것도 한마디 전해 주셔야죠. 아니 선거는 현실인데요, 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당내에서, 그러니까
본선까지는 아직은 좀 안철수 전 대표와의 경쟁이 남아있으나 네.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문재인 대선은 확인이 된 것이고 네. 저는 실질적으로 후보가 확정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경례 2위, 3위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짧게. 저도 뭐 비슷한 입장이긴 하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터리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의 이제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남은 우리 주자들 어떤 다큐멘터리를 쓸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너무 이제 기정사실이지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남은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선 투표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네. 3월 3일 날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2번. 두 번째는 그리고 유의미한 2위를 누가 하느냐. 네. 결국 남은 건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은 민주당 경선 그리고 남은 대선 주자들, 각 당의 대선 주자들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하는지도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